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태호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아 진짜 너무 더워. 죽을 잘 것 지내기 어려운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위에 또 코로나가 또 맞아요. 극심한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요즘 그래서 전력 문제도 그렇죠. 심각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에어컨을 홀짝제로 틀자라는 아파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럴 땐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에서는 사실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전 주택에 사니까 근데 뭐 5,000세대 아파트라면 정말 이거 되게 심각하겠다.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그렇죠. 만약에 진짜 말씀처럼 5,000세대 아파트에 전기가 끊긴다. 어떻게? 와, 상상이 정말 안 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전기 한 번 정도 끊기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요? 네. 필요하다고? 그렇죠. 왜요? 아니 이게 원래 이런 시련이 있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금 너무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발전소는 핵발전소는 저희 동해안 동남 쪽에다가 쭈루룩 박아놓고 서해안에다가는 화력발전소 쭈루룩 박아놓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다 쓰고 뭐 그런 얘기도 제 페북 친구가 하시던데 이게 발전소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된다. 아니, 억울하면 발전소 있는 동네로 가든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그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네. 인구와 자원 소비, 그다음에 그 자원 소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네네. 처리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뭐 수도권 안에서도 뭐 서울, 인천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도 그와 연결돼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유튜브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소개 좀 해드릴게요. 황주부님께서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유튜브에 김완웅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책 속의 프로그램이군요. 참여연대 참 다양합니다. 저는 지금 25권 못 읽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메모는 해놓을게요. 다양한 채널이 있네요. 참여연대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목록을 다 정리해 두시고 네. 그 중에 25권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응원합니다. 네,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느끼님께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전지윤님께서 교활하게 해외에서 노동 착취하며 나라 망신시키는 한국 기업입니다. 나이키 운동화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 태광실업의 중국 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천지에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가 봐요. 이제 뭐 얘기하면서 여기서 일하시다가 8년째 일하시다가 강제 해고가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뭐 책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듣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간 참여연대 네. 활동이나 방향성에 그쵸. 대한 이제 공감과 지지나 기대도 있으신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여 듣고 나눠줄 곳이다라는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이후에 이야기들 진전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 이 주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삼 지금 드는데 오늘의 주제가 정치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이게 너무나 큰 주제고 방대하고 뭐 인류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온 내내 아마 고민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평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이건 뭔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오늘 특별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참여연대의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되게 반갑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만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는 김만권 교수가 아니라 만권 쌤입니다. 오늘 만권쌤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 뭐 만권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로 계시고요. 참여연대에서는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또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래 책들을 꾸준히 펴내셨는데요. 정치가 떠난 자리,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호모 저스티스, 그리고 가장 최신작인데 새로운 가난이 온다.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가 무려 1만 부 고지를 돌파했다고. 제가 이제 서점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과학 영역에서 이제 1만 부 클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저자 1만 부 돌파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와. 정말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참여연대 물론 오랜만은 아닌데 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간 또 참여연대에서 어떤 활동 계속 관심 갖고 해오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참여연대에서 이제 저희들이 팟캐스트가 약간 우리 너무 좋은 이 팟캐스트 책사이다 빼고는 다 어떻게 공중으로 약간 증발해버린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전에 뭐 참팟이 있었고 예, 참팟 저희들이 있었고, 철학사이다도 철학사이다, 있었고 네. 있었는데 뭐 철학사이다와 이제 참팟이 공중으로 뜨면서 개인의 능력의 부족과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어떻게 뭐 제가 팟캐스트로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책으로 불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 제가 뭐 저희가 읽는 책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n분의 1만 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n분의 1 이상을 이미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어떤 모르겠어요. 실제로 n분의 몇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마음은 n분의 n을 다 해주시는 이런 이제 그런 일은 도미. 네. 이 워낙 이제 이 주제가 누구나 함께 네.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임은 분명한데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이게 너무 맞아요. 고민이 돼가지고 황주부님 이 주제 이제 우리가 받아들고 결정할 때 네. 좀 어떤 생각이셨어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건 저희가 되게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정치가 예전에 우리가 정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뭐 협상이라든가 뭔가 이게 배분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혐오, 배제, 차별 혹은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뭔가 더더구나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 대선을 중심으로 벌써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럴 때 지금 정치에서 정말 필요한 논의가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 주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김느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바야흐로 책사에다가 이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요즘에 민주당 경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해찬 씨가 남긴 명언이 있는데 대선이 되면 멀쩡하던 사람도 약간 간다. 벌써 사람들이 약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타임라인에 각자 뭐 좋아하시는 분이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부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첫 댓글을 빨리 달아줘야 됩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고 정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박갈라디님이 던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냥 다 자기식으로. 근데 사실 뭐 정치가 그런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 아주 정글 같은 세상에서 최소한의 서로 합의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 네. 좀 더 이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망건세님께서는 이 질문 자주 받으시나요? 정치란 네. 무엇인가? 아니 뭐 어디 가나 정치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을 받죠. 그리고 뭐 옆에서 이제 우리 김느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정의를 내려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제대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저희 정치학 내에서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로 이제 갈리고 그리고 그 4가지 시각이 서로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정의하는 방식조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치와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치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대마다 어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흔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배경마다 정치의 역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정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우리 김느끼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네. 이 물음이 참 흥미로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란 무엇인가란 물음을 처음부터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정치 현상이나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마주하다가 어떤 이제 바닥을 쳤을 때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자문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련한 막 책을 찾아보면서 답을 찾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모르겠다 이제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무관심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황주부님 말씀처럼 정말 내년 이제 3월이 대선이 있잖아요. 저는 여전히 뭐 정치라고 하면 어쨌든 선거가 제일 먼저 인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논의와 이야기들을 좀 더 펼쳐보면 어떨까 이런 좀 마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주제책을 뭐 같이 정한 부분도 있고 또 각자 골라온 부분도 있는데 뭐 주제책 소개를 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황주부님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결정한 책을 이제 맡아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책 읽어주셨어요?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라는 학자가 지은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입니다. 제목 아주 멋있네요. 네네. 제목이 사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원제는 정의의 책임입니다. 정의를 위한 책임. 정의를 위한 책임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친절하게 막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읽히는 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이게 개인의 책임이야? 아니면 사회나 구조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요 가까운 근래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개인의 책임으로 많이 물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모든 게 너의 책임이지.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기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실 이제 정의의 그러니까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이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대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정치 철학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경제학자일 수도 있고 철학자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의견에 대해서 이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붙인 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샌디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상정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 훈련을 받을 여지가 줄잖아요. 그런 노동자인 이 샌디라는 사람이 내가 주거를
선택할 때 어떤 구조적 부정의에 직면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인데 집주인의 잘못인가? 혹은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집값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되게 어려운데 그건 또 누구의 잘못인가? 근데 사실 거기에 연관된 수많은 사회 구조나 사람들은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공경에 빠뜨리겠어라거나 막 탐욕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악의를 가지지 않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용인 가능한 수준의 그런 선의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사실 가지고 다 사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샌디는 어떠냐면 이 상황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책에 이제 원제 좀 전에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정의를 위한 책임. 네. 근데 이제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망건 선생님, 이런 번역의 상황은 뭔가 의미를 좀 더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뉘앙스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도가 떨어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책을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쓰려고 기초를 깔아두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워낙 유명한 학자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를 기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 작품을 지금 유작 유고처럼 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누스바움이 쓴 뭐 이렇게 안내서나 앞에 이걸 읽어봐도 우리가 어떤 되게 의문이 되는 지점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반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자기의 논리를 펼치기도 전에 펼치지 못하고 이게 뭐 이렇게 남겨놓은 작품이라 읽어보면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의를 위한 책임이라고 붙여놨는데 네. 사실 여기는 그것을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리적 책임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개인이 윤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다 했느냐 우리가 그런 것부터 물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의가 생겨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책 제목은 Responsibility for Justice라고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번역자들의 의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의 윤리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신자유주의. 네. 그렇죠. 네. 이게 맞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윤리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 우리가 계속 윤리적인 질문 이것으로 뭐 해결을 못했으니까 네. 그것에 맞대응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책임을 조명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번역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는 역시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죠. 전문가 됐다. 역시. 예, 여러분 제가 뭐 사전에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언뜻 떠올라서 여쭤봤는데 너무나 선명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마사오 누스바움 말씀하시니까 황주부님 또 애증의 대상 아닙니까? 아니. 황주부님은 늘 대결해온 애정의 대상 아닙니까? 마사누스바움? 애정과 애증이 다 애증에 가깝나요? 그러면 진짜 멋있어요. 황주부님이 멋있다는 건가요? 마사 누스바움이 멋있다는 진짜 거죠. 멋있어요. 예. 저는 이 책에서 사실 그 죄와 책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때 그러니까 책임과 죄는 되게 구분돼야 되잖아요. 네. 죄는 명백한 잘못이 있고 대상이 명확하고 그런데 이제 죄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 대상에게 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이게 법적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비난의 강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 결단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 결단의 표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예시가 나와요.
그 의류 산업이 되게 제3세계에서 의류 산업 굉장히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행해지는데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의 노동 조건,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를 제기한 방식.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그런 운동들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의 구체적 행동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저 멀리에 있는 제3세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집을 구하는 샌드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럼 어떠한 책임을 고민하고 사유하고 질 것인가의 문제로 가져오는 거는 저는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책임이 아까 우리 뭐 서두에 잠깐 얘기 나눈 이제 자원의 사용과 이후 과정에 대한 이제 분담 혹은 부담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에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전히 어떤 비용의 지불로 진행되고 또 그렇게 내면 해결됐다라고 우리도 착각하고 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사누스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의 누가 알면 친구인 줄 알겠어요. 누가 들으면. 이제 뭐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는 그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는 이 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누가 책 내용을 여는 글에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아주 잘. 그렇죠. 너무 잘 해놓은 너무 잘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그럼 봤는데 끝에 보니까 마사시 누스바움 이렇게 써 있어서 거짓말 안 하고 다시 읽었어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 책의 여는 글에서는 마사 누스바움이 평소에 전화할 법한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완성되지 않은 저작이다 보니까 허점들이 있고 논리적인 허점들이 있고 이게 발레들이 막 언뜻 떠오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그 데블스 어드버킷처럼 이 사람이 이제 미리 차단해 놓은 거죠. 예방 주사를 맞춰 놓은 거야. 마사누스마비.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 저는 불편했던 점은 뭐냐? 아까 이제 망건 쌤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지금 개인이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이 어떤 나에게 윤리관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사회를 살았는데 내가 겪었던 사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사 누스바움류의 이 어떤 윤리관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이미 지워져 있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지분이 없으면서 그 위에다 뭘 얹으려고 해. 그래서 나의 책임이 결과적으로 커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는데? 라는 반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인문사회 뭐 이런 책들을 미리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알고, 그리고 이분들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굉장히 반감을 느낄 법한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이렇게 비유하자면 자꾸 사상 누각을 지으려고 해요. 아니, 짓고 나니 사상누각이 처음부터 사상누각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윤리를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주장하려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체화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지로 치면 이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체험이 없이 자꾸 당위적으로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트럼프의 당선과 재선이 거의 될 뻔한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효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책은 일단 그 부분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 틀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저작이어서 약간 아쉬웠다. 하지만 마사 누스바움이 정리가 정말 탁월했고 이거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죄와 책임을 분리하잖아요. 이 개념 자체는 되게 약간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완성이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문제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스퍼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독일 유죄의 문제. 네네. 얘라는 되게 이게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절망해 이제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이 이제 자기 뭔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거기에 죄책감이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 소위 말해 그들에게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민족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죄와 책임을 구분해주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스퍼스가 그 시도를 제일 먼저 했었고 그걸 구분하는 건 이제 한나 아렌트가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야스퍼스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받았었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그걸 구분해 놓고 있는 지점도 사실은 아렌트가 그래서 구분해 놓은 지점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물려받고 있어서 그걸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제 명백하게 자꾸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이 길트라고 부르는 이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 하나는 퍼니시먼트 처벌이 따라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들이 따라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윤리적 책임이거든요. 예, 이건 정치적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걔는 왜냐하면 죄는 개인이 짓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거기서는 정치적 책임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책임으로 옮겨놨을 때 죄와 책임을 구분했을 때 사실 거기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 책임을 진다. 이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옮겨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옮겨놓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깔끔하게 이제 실제로는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깔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스바움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누스바움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이제 아이리스 메리언 영에게 제기하는 그런 지점을 들어가다 보면 누스바움이 이제 학문적 라인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세계 시민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민주의자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종의 하드코어 시민주의자죠. 세계 시민주의자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계 시민주의자라 사람들한테 극단적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에 대한 책임을 개개인한테 묻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단 보면 되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이제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누스바움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실제 세계 시민주의는요. 또 들어오다 보면 그 라인에는 세계 시민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순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모든 인권에 대한 헌신. 모든 인권에. 그런데 자기 결정권, 공동체 자기 결정권. 이게 사실은 대립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긴장감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세계 시민주의자들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라인이 주류 라인이에요. 세계 시민주의자의. 그런데 이제 누스바움은 거기서 더 이제 가장 극단으로 봐서 이제 우리들한테 그 개인의 책임을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자기 결정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권에 대한 보편적 헌신을 사실은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양립할 때 우리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헌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의 자기 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긴장감을 이해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긴장감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보다 누스바움이 우리한테 각성적 효과는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야 우리가 같은 세계 시민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네가 입고 있는 티셔츠 한 장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 사입은 티셔츠 한 장이 쟤네들을 착취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라인이 우리한테 그런 각성 효과는 있기 때문에 누스바움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정치적 책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참 이 말이 흔하게 쓰는 말인데 오늘 또 새삼 다가온다는 느낌. 흔하게 자주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뭐 이번 사건에 대한 혹은 뭐 이번 내 발언에 대한 혹은 정치적 책임을 이 진다.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뭐 내가 지겠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번도 진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스로 진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안 지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선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냥 뭐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책임진다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네. 굉장히 값싼 말처럼 혹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허상처럼 더 여겨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정치란 무엇인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황주부님께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이어서 김느끼님 책도 만나볼까요?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유형의 제목들이 있죠. 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네. 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던 음.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비교적 신작이고요.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이제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트럼프 현상을 보고 이 책을 집필을 했다. 트럼프 현상의 이면에 있는 어떤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굉장히 거세졌던 미국의 정체성 정치 뭐 등등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크게 세 가지 현상을 짚습니다. 하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커졌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혐오하는지,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특히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이제 이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근래 너무 몇 년 가장 동안 핫한 그렇죠. 주제죠. 네, 가장 뜨겁게 얘기되는 맞아요. 주제들이죠. 너무 재밌어요. 책이. 시의성이 있는 책이네요. 황주부님도 읽어보셨군요. 네, 제가 이거를 5월달에 담아놓고, 그러니까 사놓고 네. 다시 주문할 뻔하다가 어제 극적으로 다시 발견해가지고 지금 50쪽 남겨놓고 다 읽었어요. 근데 너무 책을 잘 썼어요. 글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 미국 책 싫어하잖아요. 사례 많이 나오고 이런 네네네. 거요? 그런 거랑은 좀 반대. 굉장히 정리가 장별로 겹치는 내용 없이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게 저는 정체성 정치의 예를 들어서 탄생과 계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근대에서 어떻게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쭉 지금까지 계보를 이어오게 되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그냥 정체성 정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자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심리학까지 나오는 과정에 인간의 그 내적 자아와 외적 세계에 대한 이 해석과 이 시대가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정치적 현상까지 왔는가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개가 돼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쨌든 글은 되게 잘 쓴 매우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김느끼님께서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이 책을 왜 골라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이 앞서 얘기했던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과 약간의 이제 맞물리면서 같이 다뤄볼 만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도 사실은 저는 사실 이 저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안 좋아했는데 좋아할 수가 없죠. 읽어보고 생각이 거의 한 156도 정도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분 다 뭐 이게 내용 못지않게 글에 매료되는 분들이시군요. 근데 글의 그러니까 문장의 완성도라기보다는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정말 깔끔해요. 선명하죠. 설명을 잘해요. 깔끔하고 설명을 잘해요. 남들은 막 한 바닥 써야 될 거를 그 사람 두세 문장으로 아주 압축해서 설명 딱 하는데 바로 이해되고 몇 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분석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결론인데 저야 원래 정체성 정치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도 인간 존엄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정체성 정치인데
정체성 정치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인간 존엄을 어떤 굉장히 오해하게 된다. 오히려 이 정체성 정치라는 것이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지 않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난점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시의적절하다고 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책은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망건 쌤 좀 전에 좋아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하시는 것은 학자로서 굉장히 보기 드문. 예, 그냥 뭐 이렇게 뭐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이요. 이렇게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좋아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별로 없죠. 진짜 자기가 그렇죠. 가슴에 진심으로 자유주의를 담고 있다면.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망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가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애라고 표현해요. 예, 그럼 프랜시스 후쿠야마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도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 후쿠야마 책을 역사의 종말 이후로는 읽지를 않았어요. 이제 뭐 역사의 종말을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모독감을 느꼈고,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책에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책은 뭐 다시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하면 학회에서도 한 두 번 봤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근데 뭐 논쟁하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도 별로 들을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이제 뭐 그래서 상당히 또 말이라도 좀 잘하고 뭐 좀 논쟁에서 뭐라도 좀 잘하면 좀 들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싫어하니까 또 안 들렸겠죠. 네, 그래서 뭐 잘 똑바른 말을 해도 또 삐딱하게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도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네. 트럼프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책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책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소용이 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자들을 안 봐도 된다고 말했던 책이나 다름없는 책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책이, 예. 그 책 거기서 지지했던 그런 발전 자체가 이런 배제된 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뭐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초반부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자기의 변명이 들어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안 하고는 그 이야기를 못 쓰기 때문에 안 하고는 그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지점에서 저도 네.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웃겼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명이 어쨌든 변명인데 망고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은 안 얘기하고 이 전개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마 이제 딱 여기까지만 읽고 이 역사의 종말까지만 읽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그냥 지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란 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히스토리가 아니다. 그리고 종말도 종료가 아니라 그냥 엔드 포인트.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역사의 종말을 요즘 친구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이상한 점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 거부감이 없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잘 예견한 책. 왜냐면 엔드 포인트가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이 저자에 대한 이 독해 자체가 세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뭐 저희들이 사실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을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세계가 있고, 그러면 그런 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개의 균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네. 방향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그런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당시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지금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예,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정당한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방향이
정당한 방향이 아니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느끼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되는 방향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20년 전에 그것이 옳지 못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런 세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세계가 온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쿠야마가 이제 후쿠야마의 책이 처음에 나오고 저희들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안 좋아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로 안 좋아했던 책인 것 같고요. 근데 하도 유명하고 떠들어대니까 저희들도 읽어봤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걸 저는 읽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제가 또 한국에서 자유주의자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주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원한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책학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역사 정말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도 그 비판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 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론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 책에서 한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정체성 정치에서 이제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좌파들의 토대는 결국은 노동자 계급과 같은 차별과 불평등에 처한 계급 지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지형이 바뀌면서 좌파의 선택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이 불평등을 해결할 구조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복잡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소수자 집단들 인정 욕구들을 표출하는 그것이 젠더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인종이 됐든 이런 집단들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것의 인정투쟁을 같이 하는 거는 뽀대도 나고 굉장히 손쉬운 일이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좌파가 내린 이러한 결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위들이 지금의 트럼피즘을 가능하게 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진짜 그런가부터 이런 것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파 자체도 이러한 정체성 정치에 동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 정치적 올바른과 사실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치적 올바른과 또 이어지는 문제고 그런데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이 책에 보면 네. 서로 비난하는 거 비난하는 게 우리게 비난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결코 우리 정치에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이게 그 정의와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엄청 유명한 네. 책입니다. 정말 전설적인 책이거든요. 저희 정치 철학에서는 정말 하나의 20세기 고전과 가까운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한 책을 썼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 정치를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세대들 아이리스 메리언 세대들의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페미니스트들이랑 조금 계열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리스 메리언 영 같은 사람들은 우리 되게 자유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되게 사회주의적 계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세대들이 뭐 낸시 프레이저니 뭐 이런 여러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저스티스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물결을 초반을 주도했던 이 40년대부터 태어나서 50년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여성 학자들이 되게 유명한 몇몇 학자들이 이 저스티스라는 주제, 정의라는 주제를 꼭 쥐고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대들은 뭔가 보편적 가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정체성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또 블레임 게임으로 가져가려고 안 해요. 이 세대들은. 약간 그래서 좀 다른 지점이 있는데 명백하게 이분들이 봤을 때 지금 뭔가 정체성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건 뭐였냐면 네가 되게 나쁜 애야. 그러면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낙인 찍기 게임으로 가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것들 소위 말해 정체성 정치에서 정치적 올바람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자란 애, 뭘 모르는 애, 무식한 애, 무지한 애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 게임으로 가는 게
결코 정체성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었던 네.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원하는 그 다음 세대들은 이분들이 뭘 모른다고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면 사실은 이 3세대 페미니스트랑 2세대 페미니스트랑 사이에서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뭘 모르는 식으로 막 비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증명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세대들이 말했던 게 어느 정도 맞다라는 것들. 예. 그리고 낙인 찍기 게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 자, 이거는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어떤 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책 중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의도 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을 차별주의자라고 낙인 찍는 거거든요, 제목이. 또 일종의 낙인 찍기 게임이 돼버려. 그렇게 하면 야, 그건 너 알고 보면 넌 차별주의자래. 의도는 없었지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체성 정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들도 상대방한테 낙인을 찍으면서 사실은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였잖아요. 정체성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이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지 말자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낙인을 찍어버렸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깥으로 나오자는 이야기에 되게 첫 번째 책도 그런 이야기가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아마 이제 결코 그러는 것들이 결코 도움이 별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책은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지금 만권 쌤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네. 만권 쌤께서는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책을 고를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책이 있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내가 아직 안 썼는데. 그런가요? 역시 네, 달라. 정말. 포인트가 이게 달라. 사실 이게 그 정치학에서 이게 사실은 정치를 바라보는 족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고대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전통에서 보면 소위 말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고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행위. 이걸 이제 정치로 보는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데이비드 이스턴의 자원의 권위적 배분, 이딴 이야기하는 거, 예, 권력의 권위적 배분,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네.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는 어디에든 있어. 라고 말하는 이제 푸코류의 네. 이제 미시적 권력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정치는 어떻게든 차이를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익과 차이를 조정하는 거야라고 보는 그런 계열들이 있거든요. 이 네 번째가 제일 매력이 없어요. 이 네 번째가 그렇죠. 제일 매력이 없고 네네. 누가 뭐 그걸 몰라? 라고 말하고 제일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어 하고 그런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이제 그런 책인데 이 네 번째 부류의 책을 제가 고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네 번째 부류의 책을 고른 건데요. 그런데 5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고 이 버나드 크릭이라고 하는 영국 이제 그 학자가 쓴 책인데요. 아마 뭐 30대 초반인가에 쓴 책일 겁니다. 엄청나게 젊었을 때 쓴 책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원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익과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분열되어 있는 세계를 상정하고 있어서 되게 보면 유럽적인 전통에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치와 정치를 구분하거든요. 책 제목 한 번만 말씀. 정치를 옹호함이라는 책이에요. 정치를 옹호함. 네. 그리고 부제가 네. 정말 마음을 울리는데요.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사실 뭐 제가 정치학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치 생각하시면 실망감이 되게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드시는 실망감은 이해를 하는데 전 정치인들 중에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인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류의 정치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부류의 정치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외면받는데 거기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정치를 한다? 이건 뭐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정치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좀 있고요. 그런데 정치를 옹호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치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통치는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어디에나 있지 않다. 정치는 이익이 갈라지고 분열된 곳에서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활동이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이 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정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치 그 자체로 보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아니다. 라고. 사실은 지금 알고 보면 전체주의도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도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병리적 현상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거 정치가 민주주의하고 똑같지도 않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치라는 것들은 행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과도 같지도 않다. 그리고 정치는 민족주의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착각하는 것들을 다 구분하면서 정치를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분은 정치 따위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정치 따위가 되게 가치가 있는 일이 가치가 있게 되려면 분열된 세계에서 우리가 나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 정치가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진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신념이 있어도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때로는 너무 그걸 내세우고 고집부리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는 거 이거 정치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거나 지정치적 신조를 지키는 거지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와 도덕도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근대 정치를 열었던 마키아벨리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와 도덕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 세계는 늘 환경이 변하는데 도덕적 원칙은 변하는 환경에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것들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정치인데 도덕적 원칙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 정치적 신조도 때로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치적 원칙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원칙조차도 그런 환경에 변하는 조정하는 환경 속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크릭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다. 우리가 단일한 신조 이게 제 사실 이거는 제가 몇 번 뭐 다른 방송에서도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나처럼 생각 안 하지? 예. 저도 방금 맞았어요. 예. 이게 왜 사람들은 나처럼 생각 안 하지? 이때부터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 왜냐하면 나처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간의 이익이나 분열된 그런 생각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 자체, 그 활동.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따위인데 그 정치 따위가 우리가 폭력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밀어붙임 없이, 사람을 극단으로 밀어붙임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그것을 조정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 능력, 그게 정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분.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크게 공감했던 이유는 이게 너무나 우리도 안 되고 있다. 뭔지 스스로 너무 알겠다. 저는 좀 다른 이유인데 제가 이제 진보적인 친구들한테는 네. 되게 태극기 취급을 당하고 보수적인 친구들한테는 약간 뭐라 그러죠? 그 혐오 좌좀 이런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신조가 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게 네. 사실은 진짜 다양성을 네.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뭐 내친김에 말을 좀 더 하면 네. 일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언젠가부터 그게 되게 좀 폭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배라고 하면 이제 이 좌파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른 박질에 달려가서 다 이렇게 막 패요. 일배라는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할 건 있나?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혐오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제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미래 가능성만으로도 뭔가 우리가 너무 앞서서 그러니까 약간 과민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안철수 씨를 싫어하지만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저 사람 좀 지능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한국의 네.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다들 진정하는 게 좋겠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대선 때가 되면 다들 좀 간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개인에게 답이 있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답이 남들에게도 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알게 보면 되게 그게 폭력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강요하는 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조정의 가능성이 없어지죠. 사실 이게 이분이 이데올로기를 엄청 경계하거든요. 네.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논리만 따라가잖아요. 그 논리를 일직선으로 따라가잖아요. 구성이 돼 있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거기는 하나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치는 예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계에는 정치의 힘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법칙으로 가니까. 그렇죠. 다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조정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그게 이데올로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이 정체성 정치에서 예를 들어서 체험과 경험을 구분하는 것. 네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해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굉장히 중요한 나의 내적 근거가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결속을 다지는 내적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한 사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틀이든 지구인이라는 틀이든 뭐 동아시아라는 틀이든 인종이라는 틀이든 어떠한 조금 더 큰 사회에 속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공동의 경험과 공동의 목표를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이 자체가 취약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념과는 조금 전 정체성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에 공통으로 섰을 때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도 되게 분열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솔직히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되게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전에 뭐 만검쌤도 그 네. 말씀 해주셨지만 그리고 김느낌님도 일베 말씀 해주셨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서로가 나뉘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명확하게 그냥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안 건드려서.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우린 다른 세계다. 이게 오히려 편한 거고 그런 이제 내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뭐 주장이든 입장이든 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가 접속 가능한 세계에서 안 만나면 베스트.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자기 삶을 방어 혹은 뭐 안온하게 좀 지키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치 혹은 이제 정치적 책임과는 네. 거리가 멀어지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뭐 관련돼서 조금 하나 이 책의 구절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치란 간단히 말해 우연과 의도된 성취가 뒤섞여 있는 역사를 가진 행위이다. 우연과 의도된 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의 사회적 기반은 오로지 대단히 복잡한 사회들에서만 발견이 된다. 정치란 가능하다면 강압을 거부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특정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쉽게 말하면 분별력의 문제다. 그러면서 정치적 원칙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야수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정치적 원칙이나 신조를 지키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나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아, 마지막 부분이 네, 네. 참 와닿네요. 네. 사실 이게 그 제가 제가 옛날에 이 구조를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한때 제 후배랑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왜 정치는 무엇이 정치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까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도껏 해야 돼요, 그냥. 정도껏 하면 된다고. 그 친구 정치학 전공자거든요. 정치의 문제는 정도껏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정도껏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선가 사실 정치란 이렇게 다양한 이익들이 분열이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내 그것을 꺾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틀려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이익이 있으면 서로가 안 물러서주면 타협점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합의점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꺾고 어느 정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100이라면 거기서 뭐 50, 30에서 꺾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물러나고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의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는 어떤 원칙이 100%가 다 차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거나 그때부터 내가 통치하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지배하는 사람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분별력의 문제라고 했던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디서 물러나야 나야 되는지를 아는 것. 예.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되는지를 아는 것. 예. 그 선을 우리가 잘 조정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어떤 되게 중요한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고개를 끄덕이면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어쨌든 서로 뭔가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대화를 할 장이 필요하고 거기서 건강한 대화가 벌어지고 그치. 이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을 우리가 마주하는 사례, 경험 이런 게 이제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이제 대화다. 저는 이렇게 여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사람들에게는. 예전에는 정말 뭐 100분 토론에 대한 관심만 봐도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서 막 논의되고 하면 다음날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단 딱 패널 보고 그럼 뭐 이쪽은 이쪽 얘기하고 저쪽은 저쪽 얘기하고 뭐 이렇게 끝나겠구만. 네. 그 보면 화만 나니까 그럼 한쪽의 입장에 선 사람은 보면 화만 나니까 안 본단 말이죠. 이런 식의 이제 경험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이나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네. 그런 걸 좀 어떻게 만들고 가져가야 될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남긴 하네요. 뭐 망건 쌤도 정치를 옹호함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치와는 약간 좀 생소한 이색적인 오히려 네. 50년 전 책이지만 저희는 저런 식으로 정치를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저런 책도 사실은 저는 저런 논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제가 누가 썼던 글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민주주의는 사실 비탈 위에 있는 공과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탈 위에 있는 공과 같아서 놓치면 떠내려간다. 한참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이 붙으면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저는 50년 전에 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부터 50년 동안에는 어떤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 네.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평등권이 점점 강화되어 왔던 추세인데 지금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만약에 바갈라디님도 뭐 이렇게 뭐 안 보는 게 편하다. 근데 안 볼 수 없으면 그런 생각 못 할 거예요.
이 사람과 음. 갈등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어째든지 신경을 쓸 수밖에 네. 없고 타협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뭐 기술도 발전하고 AI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과거 100년 동안 있었던 게 뭐였냐면 노동의 가치 1인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인권이 평등하냐? 노동이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네. 노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인분이라는 계산이 섰다. 실리적인 계산이 섰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가졌다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1인분이라는 계산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좌파들의 언어 습관에서 보면 저도 이제 좌파지만 뭐가 있냐면 오히려 보수들은 지능 비하를 잘 하지 않아요. 지능 비하. 아 지능 비하. 네. 아. 예. 그래서 뭐 이건 지능의 문제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진보인 분들이 한단 말이죠. 네네. 네. 지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지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게 모두 평등했던 인권들을 이렇게 경나누게 하는, 네. 경나누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왜 내가 쟤랑 같이 공론장에서 말을 섞어야 되냐. 이거부터가 동등하지 않다는 인식이거든요. 네. 이런 인식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무언가를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도 느끼는 게 사실 제가 이제 교육기관에서 일하잖아요. 민주 어디? 시민 교육을 하는 어딘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 아카데미죠. 참여연대 부설. 박수 한번 근데 저희의 가장 큰 고민도 뭐냐면 네. 사실 우리는 결과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엇이 옳은가. 근데 그 옳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훈련이 없으면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동의 옳음은 결코 혹은 우리가 합의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일상의 민주적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어디서도 되게 찾기 어려워요. 무엇이 옳다라는 말만 있지 그 옳음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그 과정, 태도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왜 갑자기 아니 근데 그런 고민이 저희가 매번 하는 고민이라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약간 후쿠야마하고도 붙는 얘기인데 저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AI가 터미네이터처럼 막 지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소수의 AI를 개발한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과 다른 양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어쨌든 적사의 종말을 읽고 반감이 들었지만 사실 제가 지금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인 어떤 진보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동감하더라도 AI가 결국 지배하는 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엔드 포인트는 어디냐? 그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한 가지의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저조차도 사실 이게 되게 난감한 문제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같이 말 섞기를 싫어해.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정치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아, 참 어렵네요, 진짜. 그죠? 근데 그 오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이 정치를 옹호함에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가 참 실망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다라고는 했지만 여기에 정치를 찬미하는 장이 있어요. 옹호하기 위해서. 네. 근데 거기에 결론에
어떻게 보면 정치에 실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치를 믿어봐야겠다. 라는 어떤 걸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정치에 보낼 수 있는 찬사에는 한이 없다. 정치에는 존재하지만 경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상대와의 창조적 대화다. 정치는 자유로운 문명이 의지하는 대담한 신중함, 다양한 통합성, 무장된 유화책, 자연적인 인공물, 창의적인 타협이자 진지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개혁하는 보수주의자이며 회의하는 신자이고 다원주의적인 도덕주의자다. 정치는 활기 넘치는 냉철함, 복잡한 단순성, 난잡한 고상함, 거친 정중함, 그리고 장구한 신속성을 지녔다. 그것은 대화로 귀결되는 갈등이며 우리에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과제를 부여한다. 라고 쓰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모순되는 것들을 다 접합시켜 놓잖아요. 모순되는 것들을 다 접합시켜 놓고 그 모순되는 것들이 하나로 만나는 곳, 그곳이 정치적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정치적 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다른 것들을 만나는 것이 정치고, 그리고 그 다른 것들 속에서 이 접점을 찾아내는 것들,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왜 나처럼 생각 안 하지? 이게 뭘 만드느냐? 그건 폴리스를 하나의 통일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일체가 될 때 그 결과는 폴리스의 파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정치의 파멸이다. 예. 번뜩 든 아이디어가 요즘에 기본소득 네. 얘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인권이 쇠퇴하고 있는 시대의 쇠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사람들의 가치를 늘리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언제 내일 나가나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추경안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에 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약간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하고 이제 관련된 글을 이제 제가 페북에 하나 썼어요. 왜 그 쓰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반발을 하니까 어떤 후보가 그것은 여당 그 원내대표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분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 지금 정치인께서 이렇게 남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선택했던 것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뭘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결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국회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시민이나 국민 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꼭 돈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의 머리수를 획득했을 때 주어지는 권력의 양을 늘리는 거죠. 뭐 그런 방법으로라도 꼭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정치의 문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갔는데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전에 뭐 김리키님께서 약간 정리 말씀처럼 해주셨는데, 뭐 황지부님과 만권쌤께서도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랬을 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 또는 그 와중에 정치 혐오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우리 동료 시민들이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되게 그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되게 좁게 보잖아요. 투표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그 행위가 한 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진기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되게 치열해지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거를 그것이 그리고 나의 일종의 뭐냐면 저는 책임감에 불탄다고도 생각해요. 내가 설득해서 10명을 바꾸고 100명을 바꾸면 이 세상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되게 과도하게 나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 뭘까를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 표 안에 모든 진기를 쏟아부어서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런 이 산성을 구축하고 이런 방식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치적 책임의 범위와 대상과 이런 것들을 정치인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표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 뭘까에 대한 질문을 조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제가 이게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책에 나오는 구절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여기에 정치 18세기 잉글랜드에서 근대 정치가 탄생했을 때 그 정치가 의미했던 바를 이제 써놓으신 건데요. 18세기 잉글랜드에서 정치는 일반적으로 기득권에 대항하는 용어였다. 정치인들이란 왕과 법조계, 교회의 기득권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전 방식은 다소 특이했는데 전제정에서 흔한 궁정의 음모가 아니라 분명한 정책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중에 알리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정책을 만들고 그 공중에게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선거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불평등의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불평등의 반대를 자꾸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불평등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서로가 사회경제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느냐? 불평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용할 수 없는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용할 수 없는 불평등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는 일을 하는 게 사실 지금 근대 정의론의 핵심이거든요. 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똑같이 평등할 수 있지. 평등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근데 사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시장 경제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느 정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불평등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다른 욕망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그 허용할 수 없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그런 불을 내가 거머쥐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같이 있거든요. 그것 사이에 갈등하는 지점을 우리 그것들부터 찾아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그 네. 망과쌤 말씀에서 어떤 진심을 느낀 게 그 앞에 허용할 수 없는 불평등 할 때는 왼쪽 손으로 심장을 두 번째 말씀에서 오른쪽을 그 부분에서 굉장한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저희 오늘 책사이다에서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황주부님께서는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또 김니끼님께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함께해주신 김만권 교수님, 망건쌤님께서는 버나드 크릭의 정치를 옹호함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주시고 관련한 논의들도 저희가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